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단사진, 한 장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 장소에 대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물 사진과 포토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사진에 의해 13강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멀티포터, 즉 포토 스토리와 포토 에세이 등의 정의와 제작 방법,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방법 중 내러티브를 가진 사진 스토리텔링 기법과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토 스토리, 포토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정복식이라는 학생이 락일승옹이라는 제목을 붙인 포토스토리의 작품을 한번 보면서 사진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사진은 포토스토리를 제작한 학생이요. 자원봉사를 하다가 만난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포토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죠? 그 어르신은 하고 같이 교류를 하다가요.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뭘 하시나 보니까 한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나도 한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혼자서 목표를 세우면서 삶의 제2의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고무적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처럼 고령화되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포토스토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진 부장들이나 편집자들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이 한 장의 사진으로 기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데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문이나 잡지는 정해진 지면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있죠. 그래서 지면의 부족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진은 기사의 보조수단이다 라는 사진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면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변화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독자들에게 기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특정 이슈를 강조하는데 한 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가 도움을 준다고 편집자들이나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절대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단서도 달려 있습니다. 매체에서 두 장 또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이유로는요. 한 장의 사진보다 더욱 완벽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멀티포토라고 하는데요. 멀티포토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사진, 싱글포토의 반대말로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멀티포토라고 합니다. 그 멀티포토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은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그리고 사진가가 특정 이슈에 대한 그 관점을 나타내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진적 기록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교도 하는데요. 주로 2장의 사진을 게재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나 현재, 전과 어떤 사건의 전과 후, 또는 밤과 낮 등 주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멀티포토의 분류로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사진의 매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의 비교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한 비교를 위한 2장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 2장의 사진을 페어라고 하고요. 그 2-3장 이상의 사진을 사용했을 때 그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 구성 방법에 따라서 포토 스토리, 포토 에세이, 그리고 포토 그룹, 포토 프로파일이라고 정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토리 제작 기간에 따라 롱텀 스토리와 숏텀 스토리가 있는데요. 숏텀 스토리는 한 장소에 가서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사진부터 평생의 사진가나 사진 기자들에게 평생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컨셉이 될 수 있는 것도 롱텀 스토리에 포함되는데요. 주로 한 달, 6개월, 한 기분, 그렇게 이제 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롱텀 스토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가 스스로 또는 기자 스스로 어떠한 중간에 정리해야 될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의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단사진에서의 피처 사진, 스포츠 사진, 인물 사진, 그리고 뉴스 사진 그렇게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의 장르에 따라서 피처 스토리, 뉴스 스토리, 스포츠 스토리로 나뉘기도 합니다. 또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내러티브 형태인가, 다큐멘터리 접근법인가, 에디토리얼 포토 에세이인가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구성 방법에 따른 멀티포토는요, 아까 4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포토스토리인데요. 포토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마치 읽는 것처럼 이미지도 그렇게 기승전결의 이야기 전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의 이야기 전개를 가지면 중간에 어떤 한 부분이 빠졌을 때 그 이야기는 사실 독자들에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포토스토리를 접근하는 그 네티즌이나 뷰어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스토리일 경우에는 기승전결의 그 흐름이, 이야기의 흐름이 시간적 흐름이든 어떤 그 내용적 흐름이든 이것이 한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토 에세이인데요. 이 포토 에세이는 하나의 이슈를 여러 사람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소나 또는 다양한 시간에 촬영함으로써 그 본인이 사진가가 정해놓은 이슈를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포토스토리와 다르게 이것은 사진 한 장 한 장, 낱장 한 장 한 장이 작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런 낱장의 사진들이 개별의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토그룹인데요. 포토그룹은 특정한 날이나 행사에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그냥 다양하게 모아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사진을 찍었다면 전국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그런 어린이들을 즐기고 있는 행사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를 다양하게 찍어서 한 지면에 어린이날에 대한 특집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포토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승전결이든 아니면 그 시간적인 차이점을 두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형문화재 한국 무용가라고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그 무용가에 대한 일생을 오랫동안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무용에 대한 전수해야 할 것들, 무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포토 프로파일입니다.
이런 멀티포토를 할 때 적절한 사진 매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그 사진의 매수는 사람들이 보면서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매수는 주로 12장에서 15장 내외의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미지의 중복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지를 접하는 독자들 대부분이 이미지의 중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대 포토스토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 인쇄기의 출현에 기인했고요. 두 번째는 1930년대 중반에 다양한 사진 잡지가 출현한 데 기인했습니다. 사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두 나오지 않지만요. 라이프라든가 룩이라든가 클릭, 스쿱, 픽 그리고 픽처라는 그 사진 잡지가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슈테른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슈테른이라는 잡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뷰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당시 하나의 주제를 여러 쪽에 걸쳐서 사진을 게재하였는데요. 사진은 캔디드한 사진부터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내러티브를 가진 사진까지 다양하게 게재되었습니다. 좋은 포토스토리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촬영 대상 가까이에서 머무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주제의 중심에 있는 그 또는 그녀에 대한 생활과 그 내면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대 중반에 다양한 사진 잡지가 나오면서 포토스토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사진가는 미국의 유진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1940년대에 컨트리 닥터라는 시골 의사라는 그 제목의 그 포토스토리를 했고요. 그 후에 일본의 미나마타라는 곳에 가서 수은 중독 환경에 관한 포토스토리를 한 사진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좋은 포토스토리의 제작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인간 사회에 대한 기사거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러한 기사를 누구보다 더 잘 시각화, 즉 이미지화할 수 있는가 분석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몇 번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토스토리와 포토에세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까요? 우선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사람들 간의 대화나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미혼모 문제, 환경이나 교육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사성 있는 주제를 발견하기 전에 사실 포토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 또는 가족의 화목한 문제뿐만 아니라 화목한 것도 포토스토리로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에 대한 촬영 대상이나 그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시각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에게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동일한 장소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포토스토리가 전개되는 포토스토리나 포토에세이가 작업되는 중간에는 사용 테크닉이라든가 원근감, 시각적 분위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원주민에 대한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한 사람은 패션 포토그래퍼로 굉장히 유명한 어빙 펜이라는 사진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후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지역의 원주민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을 사용하면서 지금부터 세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시각적인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테크닉 사용법들이 아마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다른 원주민의 이야기고요. 이 사진은 클로즈업을 했지만 뒤에 사용하는 배경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빙펜이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승전결의 내러티브를 가진 그 사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의 주제라든가 그 사진 선택, 그리고 표현의 순서로 스토리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스토리 안에 혼란과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혼란을 해결하는 요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액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란과 해결과 그 안에 액션이 없다면 사진은 매우 밋밋하고 재미없어지겠죠. 또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만 그 내러티브들이 이야기가 순탄하게 넘어가도록 뭔가 그 안에서 굴곡이 많다는 것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포토스토리의 포토 에세이가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 느슨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의 압축을 표현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구사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곧 해결될 만한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그 안에 나타나는 스토리 안에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자그마한 실마리의 해결도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야 한다든가 주제나 피사체의 과거 이미지를 사용해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것이 뛰어넘나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혼란에 대한 부분적이더라도 다양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친밀한 계획을 통해서 혼란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의 스토리 라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멀티포토 명칭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에디토리얼 포토 에세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에디토리얼 포토 에세이는 주로 포토 저널리스트들의 개인적인 관점에 진행되는 그 멀티포토 그룹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신문이나 그런 데 나오는 것보다는 잡지에 주로 나오거나 요즘은 웹상의 웹진 같은 데 나오기도 하죠.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고요. 다큐멘터리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특정한 장소에 대한 기록,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이슈에 대한 기록, 그리고 특정 토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진 취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다큐멘터리와 포토저널리즘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실 것이기도 하실 겁니다. 주로 다큐멘터리와 포토저널리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다큐멘터리, 포토저널리즘, 그리고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지만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술은 현실에 대한 재현으로 왜곡을 최소화시키고 정직한 증거물로서의 사진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사회적인 기능과 사진가 개인적인 관점, 견해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진가 워커 에반스는 사진술 자체를 예술로 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란 없다,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다음에 포토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시각적 확장으로 저널리즘적 관심사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포토저널리스트들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날 뉴스거리를 취재하거나 기사와 함께 들어갈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포토저널리즘은 강력한 시각적 방법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강조의 방점이 찍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인데요. 스트리트라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는 그야말로 공공의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토저널리즘이나 다큐멘터리에 비해서 좀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실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종종 스트릿 포토그래피는 도시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래서 도시의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며 공공장소에서 찍는 것이면 도심이나 시골 전원할 것 없이 모두 스트릿 포토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세계적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사진가로서는요, 엘리엇 월과 게리 위노그란드라는 미국의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최고의 이미지로 여겨지는 것들은 사람의 성격이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묘사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진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사진의 순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나 관점의 흐름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하고요. 지면의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스토리 라인을 결정하거나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사진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면의 레이아웃은 그 중요도를 사진의 크기나 사진의 위치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진의 순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에 촬영된 사진이라 해도 가장 마지막에 놓기보다는 스토리를 리드할 사진이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의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세워 촬영을 마칠 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스토리의 주제를 선택하는 데는 주제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자신의 주위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부터 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스토리 작업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슈를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사실 셀 수 없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슈, 경제 이슈, 사회 이슈. 다른 분류로는 국내 이슈와 국외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 이슈에 밀착하는 사진가로는요, 노순택 씨가 있는데요. 그 노순택 씨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파생되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정황을 기록해 나가는 사진가고요. 사진가 서원강 씨는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갑철 씨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산과 끈질긴 생명력을 찍는데요. 주로 그 혼혈 전쟁 시기에 국제결혼, 전쟁 후에 또는 미군 기지에서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낳은 혼혈 2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전개했었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순호 씨는요, 처음에는 조선족이라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후에는 국내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그 한금선 씨는요, 국내 사회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여류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판자촌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 입양아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을 통해 보는 한국의 여성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의 작가인 조선일보 최순호 기자를 모셔서 포토 에세이, 포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 멀티포토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멀티포토의 역할과 분류, 제작 방법과 구성 요소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으로 토픽, 사진 선택, 표현의 순서로 스토리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내러티브 사진 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보고 다큐멘터리 사진과 포토 저널리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토스토리나 포토 에세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수년 동안 다양한 포토스토리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 조선일보 사진부의 최순호 기자님을 모시고 포토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사진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죠? 그렇죠. 제가 91년 11월 달에 신문사에 입사했으니까 근 한 2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게 보내주신 이미지가 스토리 2개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보통 사진 기자들은 매일 하나의 사건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포토스토리 제작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기자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담고 그것을 또 신문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성적표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는 거거든요. 조간 신문사 기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 치열함과 그리고 어떤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앞으로만 달려가지 내 거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의 작업,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사진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은 98년에 연변 길림성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회사에서 특파한 연수 특파원으로 가 있으면서 작업한 것들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포토스토리 이미지를 보면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한이라는 제목을 가진 포토스토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은 국경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경하고 또 이 두만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있는데 이거는 압록강 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 이 강변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갈 수가 없는 국경이고요. 이쪽 중국 쪽에서는 사실 수비대나 군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북한 쪽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들이 아주 조밀하게 네. 국경을 지키고 있죠. 그래도 사진 자체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네네. 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두만강 쪽의 강변 쪽에서 바라본 건데요. 이게 두만강변 쪽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도시인 무산시입니다. 이게 무산시는 광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는데 이제는 광산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이제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진들을 좀 자세히 보면 거의 목재로 이루어진 집들이고 집들은 거의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된 거죠? 이게 98년 한 12월 정도에 촬영된 겨울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보면 국경이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도 있지만 이제 남쪽에 있는 국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 바라본 우리 철책 위를 나는 이제 새를 표현한 건데요. 60년이 넘도록 이제 분단되어 있는 국경 사이를 새들은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들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방금 전에 앞에 이미지와 이제 연결된 이미지로서 나온 건데, 이거는, 1시간 반 동안 이제 두만강변에서 북한의 아까 보았던 무산시를 배경으로, 찍은 장시간 노출인데요. 이제 지구의 자전이 1시간에 15도를 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노출을 주게 되면 별이 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전에 철조망 위를 나는 새들처럼
이 우주에 있는 별들조차도 남북의 국경과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느낌의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의 궤적을 표현한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탈출한 지 한 15년 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중국에 있는 한 농촌에서 제3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도 오지 못하고 북한으로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고자 신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네. 갈 데 없는 정말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갔는데 제가 올라오는 거를 마중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아주 작은 등불을 가지고 내려오는 느낌이 나서 그때 촬영한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두만강가에서 이제 보면 그쪽에는 외국인들이 잘 수 없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 지역에는 여관이라고 해서 여관이 저기 중국 쪽에서 만드는 여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세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북한 땅은 아직도 메말라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거는 중국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리는 어떤 눈물 같은 느낌이 나서 북녘 땅을 저렇게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찍고 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 표현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 사진을 셀렉트 하신 건가요? 아침에 처음에 창문을 열고 바라볼 때의 느낌이 와서 그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이거는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제가 아마 탈북자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고생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또 어렵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98년 11월 달에 이제 대낮에 도강하는 장면들의 이야기들 여러 곳에 있었는데 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장면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말로만 전해져 왔었는데 제가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저를 안내해주는 안내원하고 같이 갔는데 2번은 실패하고 네. 3번째 찍었을 텐데 제가 저쪽 건너편에 사진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런 그 풀숲처럼 그 풀숲 사이에 제가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내놓고 이제 찍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순식간에 저거를 건너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가 서 있는 그 지점도 추웠지만 아마 자세히 보면 저기가 지금 살얼음이 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시기가 진짜 추운 계절보다 더 추울 텐데 발목이 끊어질 정도로 추울 텐데 하여튼 뭐 순식간에 강을 건너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강하고 나서는 직접 만나보시지는 못했죠? 아마도 제가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거나 사진을 찍는 자기들이 건너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를 기다렸다가 그 장소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 여성이 이제 중국에 와서 조선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 이제 가정에 가서 찍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공안 당국이 들이닥치면 아이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같이 그냥 그날로 즉시 북한으로 이제 추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삶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모습을 그림자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강을 건너오면 이제 몽골 루트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남방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제3국을 통해서 가서 미국이나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남방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라오스라는 나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쉘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역시 여전히 여기도 이제 탈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굴들이 다 가려지거나 또는 고개를 숙인 상태네요. 이랬을 때 본인들의 얼굴이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당시 제가 이제 저 사진들을 촬영하고서 이 사진은 한 4년 후에 이제 책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때 만약에 신문에 쓰게 된다고 하거나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저 사람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이 위험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뭐 뒷모습이거나 아니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탈북 과정에서 이제
동상이 걸렸는데 그 동상이 걸린 것들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제3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동상이 걸린 자리를 절단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태 속에서도 이제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북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번 그 재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다리를 가지고서 자유가 그리워서 건너왔던 거고 또 저런 상태 속에서 또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 중에 하나죠. 여성인 것 같아요. 그 네, 손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이미지, 액자에 걸린 이미지가 본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액자가 아니고 사진, 거울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LA예요. 이제 탈북자들이 뭐 한국으로도 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이렇게 이제 그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 경우에는 실제로 난민 인정을 받아서 간 숫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다 그 불법 체류자로 있나요? 네, 불법 예. 체류자로 가는데 일단 한국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참전비가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 이제 난민으로 와 있는 그 탈북자들 중에 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살았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전쟁 가운데 어떤 위치에 매김을 해 있었고 그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그 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미국에 갔었고 그들과 같이 그 전쟁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그들은 한국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사실 저 상태만 해도 미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있는데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이 어떤 침략자로서의 한국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그 한국전 말고의 미국에 대한 거는 풍요의 땅이고 역시나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살아가는 태도나 그 얼굴빛에서는 역력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탈북을 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본인이 탈북한 이후에 저 사진 속에 있는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까지도 탈북을 시키려다가 실패해서 북으로 이제 다시 송환돼서 갔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연을 알 수가 없고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여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탈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인이 밖으로 나와 있지만 가족과의 인연관계를 보면 끊임없는 그리움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메워나가기 위한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포토스토리로 접근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진들이 제 기억으로는 그 신문에 게재되거나 전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하는 처음 이런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탈북자 사진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건 98년 한 중반쯤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이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중국과 북한의 그 접경지역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가서 1년 동안 연수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길거리를 가면 꽃제비라고 하는 아이들이 한 7, 8명이 줄을 서서 따라오면서 삼촌 이러면서 네.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배고픔만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만 갖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두만강가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밤새 그 청년하고 밤새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북한에서 의대를 다니던 청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집안이 풍기박산, 그러니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풍기박산이 나서 중국에 와 있다가 북한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제3국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정말 중국 땅에서 손이 다 갈라지는 그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그 청년을 이제 새벽에 헤어지는데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네. 그냥 마음이 짠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두만강가를 이제 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데 그 두만강변을 보고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현재 어느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도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같은 동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사진기자인데 저들의 이야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 돌아왔고, 그렇게 10년 동안 탈북자들의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미국 이래서 탈북자들이 있는 루트도 따라가 봤고 그들과 같이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아직도 과정 중에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탈북자들의 저러한 현실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저와 같은 작업을 아니면 다른 표현의 양태들을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사진을 사진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현실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정책적인 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네. 그럼 두 번째 포토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그 퓰리처상 수상자인 존 프랭클린은 포토스토리는 혼란과 그 혼란 사이의 해결을 오가면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두 번째 포토스토리인 땡스를 보면서 스토리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땡스를 제목을 잡을 때 땡스 앞에는 뭐뭐뭐뭐 같은 땡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천대받는 외국인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급여를 받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아파가지고 추방되거나 내지는 그 한국에 올 때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빛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이 다쳤을 때 어디 가서 합법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이 그 구로동에 있는 무료병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무료병원인데 와서 그때 치료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 나쁜 사람들아 고마워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느낌이 그 사람들의 눈빛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 모습, 그리고 또 거기서 치료받는 모습, 그리고 그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 외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치유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진집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최순호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포토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흥미롭고 진지한 이야기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의 주제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그 포토스토리나 포토에세이, 포토그룹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자기 할아버님께서 그 임종 직전에 계실 때부터 장례가 다 마칠 때까지의 사진들을 포토스토리로 기록해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은 한 가정에 돌아가신 어른의 사진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님께서 태어나셔서 임종하실 때 살으셨던 강원도라는 지역의 장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의 주제는 지금과 같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